네, 예고해드린 대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중요한 자리 맡으셨던데요. 국정조사 예, 위원회 위원장을 글쎄 뭐 갑작스럽긴 한데 잘 예. 해봐야죠. 예. 예,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답이죠. 예. 정현님 최혜령 죄송한데 잠깐만 저쪽으로 좀 앉으셔야지 화면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지금 그 사망한 지가 벌써 1년 그렇습니다. 6개월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최혜병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예,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단 예. 말이죠. 예, 대통령 측의 남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칼끝이 결국 자신에게 다가올 예. 것이다라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방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박명림 교수가 아주 명칼럼을 쓰셨던데 예. 거기에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직을 가지고 자신을 방탄하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 어떤 기류 변화 같은 게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좀 들으시거나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도? 뭐 특검 관련해서요. 특검이요? 예. 특검은 잘 모르겠고요. 예. 국정조사는 결국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참여합니까? 네. 예, 그건 아까까지 보도만 해도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나오던데. 원내 지도부에게 이제 뭐 위임했다고 예. 하는데 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 의원님은 박정훈 대령의 어떤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혹시? 법과 원칙 양심을 지킨 참 군인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이 다 정의로운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까? 지금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 예. 거죠. 이것은 정의롭지 않죠. 예. 상식에도 어긋나고요. 예. 그래서요. 아까 최선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인데요. 특검이죠. 예. 좀 아까 잠깐 아직은 어떤 기류 변화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랑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예. 약간 뭐 다른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재표결할 때. 지금 예. 윤 대통령의 권력 행사 방식을 보면 예.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와는 뭐 검찰에서 한 식구였는데 예. 아마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요즘에 예. 그 여권 기류를 보면.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대한민국 경제는 아래로 가라앉고 예. 있는데 여권이 이렇게 내부 균열 현상을 보이는 것이 크게 봐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상설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이 답인데 예.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까 예. 국회로서는 비상행동, 국회에 주어진 권능으로 예. 지금 그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특검법에 입각한 그 특검법은 뭐 연인원 100명이 넘는 수사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긴 시간 동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 5명이에요. 그리고 그 조사팀도 뭐 60명 이내로 제한돼 있고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특검을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칼을 휘두르니까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건데 그러나 상설특검이 광범위한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 다루면 아마 충분히 상설특검으로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도는 보면 근데 추천해도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던데요. 법에는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명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유린하면 그건 정확하게 탄핵 대상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행사하게 되게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를 안 하면 그건 법을 짓밟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탄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법률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2년 반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군요. 아니 기대가 아니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고. 근데 오늘 헌법에도 용산 어긋나는데. 반응을 보면요. 예.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용산 관계자가 상설 특검 자체가 위헌적인 법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 국회가 만들어서 공포된 법을 본인이 어떻게 재판장입니까? 아니죠. 행정부의 수장일 뿐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하여튼 믿고 가서는 계시군요. 안 되고요. 그건 파국을 의미합니다. 예. 자, 국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면 부담이고 일면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은 이제 경제적인 거죠.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뭐 오물풍선이 오가고 무인기가 가고 국제적인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컸는데 트럼프의 4대 국정지표 아마 그 4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전쟁 중단입니다. 있는 전쟁도 중단하는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시나리오에는 없죠. 그리고 이 정부의 지금 대미 추종 노선으로 보면 트럼프를 거슬러서 남북 긴장 고조를 통해서 무력 충돌까지 불사할 수 있는 배짱도 또 그런 환경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호주의, 보호무역, 관세 이것일 거고 그걸 통해서 마가 미국을 새롭게 뭐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관료 집단 해체,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킨 그 원자 폭탄 그래서 전쟁 판도를 바꿨듯이 관료 집단의 구조 조정과 개혁 해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전 트럼프 2기의 주요 국정 목표죠. 또 하나가 이제 전쟁 중단. 돈 만들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전쟁 뭐하게 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평화 특사 켈로그라는 사람 임명했잖아요. 지금 일단 그 평화 중재에 나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이게 이제 중국 추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해 있는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좀 틈을 벌려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도 그래서 직접 대화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문제,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중국 봉쇄 그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하는 지금 국정 기조가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북 문제는 어떤 약간의 기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긴장 완화나. 그렇죠. 말하자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직접 대화 국면이 도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 우리가 배제될 거라는 우려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가치 외교의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추종하면서 이념 외교, 가치 외교를 부르짖고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러시아를 적대로 만들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우선 첫 번째 1번 가치 외교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최소한의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뭐 무인기, 풍선 뭐 등등 어지럽혀져 있는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지금 가치 외교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미련을 못 버린달까요? 우크라이나 오늘 방문했는데 아직도 무기 지원 얘기가 뭐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작년 몇 월 달에 7월 달인가 우크라이나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싸우자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올 5월 달에 취임 2주년 때는 살상 무기는 뭐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좀 거둬들였다가 이제 북러 파병 얘기 나오니까 살상 무기 뭐 지원 고려하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 협상으로 평화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닥쳤던 뭐 신세가 돼 버리니까 어정쩡하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보낸 그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K9 자주포 달라, 천공 미사일 달라, 무기 지원 해달라. 그전에 도와준다고 했지 않냐라고 지금 비용 청구서를 들이대는 건데 한 말은 있고 트럼프 보좌관은 지금 마이크 왈츠라고 안보 보좌관은 한국이 여기 개입하는 거 걱정스럽다고 이미 침을 놨단 말이죠.
미국 침이 더 무섭지 젤렌스키한테 뭐 말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무기 지원 못한다고 봅니다. 그건 그 측면에서는 미국이 어떤 추종하는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게 좀 다행스러울 수도 있군요. 그 측면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예. 우리에게는 우리의 국익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국익이 있는 건데 지난 2년 반 내내 미국의 국익이 곧 우리의 국익이라고 쫓아왔던 이 정부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경제 부분이 걱정이 많습니다. 트럼프 그렇죠. 행정부 이후에 어느 부분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그제 바로 뭐 멕시코, 캐나다에 이제 관세 25%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멕시코에 FTA가 있기 때문에 무관세로 그래서 거기 뭐 포스코도 들어가 있고 기아차도 들어가 있고 뭐 우리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들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뭐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매겨지면 뭐 직접적인 타격이 돼서 예측으로는 뭐 우리의 수출이 500억 불 내지 1,000억 불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뭐 예측도 있는데 지금 비상한 국면이죠. 이때 총력 외교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외교 보시기에 우리 외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실패했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러면 제대로 결산해야죠. 성공했으면 계속 가지만 결국 외교의 파산이거든요. 가치 외교의 파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팀들을 일단 전면 교체해서 사실 보수 쪽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재다사 대한민국 인재 보유국입니다. 그 인재들로 다시 진용을 짜야 하는데 근데 인사도 알아야 제대로 인사를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시지만 인사 자체도 알아야 하는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쇄신을 위한 외교 부분만 봐도요. 쇄신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의지 자체가 지금 잘 익혀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분단국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에서 이 분단 문제에 대한 철학과 신념,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사실 백지 상태에서 가정교사들을 잘못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춤을 춘 것인데 결국은 이제 오락가락한 것이고 좌충우돌하다가 실종된 것은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중국 잃어버렸잖아요. 러시아 잃어버렸잖아요. 남북 적대하잖아요. 기회가 줄어들고 수출은 줄고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1.9%, 내후년에 1.8% 저성장 시대로 1% 성장 시대로 진입한 공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이 지지율을 가장 어떤 갉아먹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지금 국민에게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이상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정말 어떤 큰일 났다가 아우성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와 경제가 따로가 아닙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통령직의 지금 국민 통합의 상징이거든요. 후보 때는 나를 찍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이 통합이 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 그 에너지가 돼야 경제는 아니든 외교는 아니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분열과 정쟁의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로 아니 실제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가 실종돼서 없지 않습니까?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역지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 좀 합시다 하는 건데 민생을 살려야 하는 거고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 경제를 살려야 하는 거고 정적 죽이기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두 개가 있는데요, 1심이. 근데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때 김대중 후보의 DJ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검찰이 보고하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검찰 검찰이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갈을 하면서 이걸 정리했는데요. 정치가 하죠. 정치가.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사법부의 판결로 제거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 그것이 반민주적입니다.
예. 자, 예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방이 예. 예산 뭘 가장 주목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예.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방통위, 예. 또 방심위, 예.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미명 아래 검열하는 거거든요. 예. 언론 검열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언론 자유지수가 60몇 등으로 곤두박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산 소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 방심위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예. 이제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삭감은 삭감이고 지금 세계는 AI 전쟁 중입니다. 예. 세계 각국이 지금 AI 그 주도권을 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예.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그런데 2달 동안 회의가 없었고 문제는 예산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예.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범위에서밖에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여야 그리고 정부 과기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에서라도 예. 획기적인 이 AI 예산을 예.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삭감하는 예산 5, 6조 가운데 예. 한 1조 정도를 떼서 AI에 국회가 집어넣자. 예. 이걸 해서 지금 제가 민주당의 AI 특위 그렇습니까? 예. 단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걸 만들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단장인데 예. 곧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AI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력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AI 지금? 인프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예. 이게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데 한 장에 5천만 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2,000장 갖고 있거든요. 네. 2,000장. 예. 근데 아마존이 35만 장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습니까? 구글이 예. 15만 장씩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AI 국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예. 2030년까지 3만 장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이면 6년 뒤인데요. 예. 근데 3만 장 하려면 한 장에 5천만 원이니까 그것도 한 1조 5천억 예. 들어가는 돈이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GPU는 정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우리가 확보량이 적다는 거는 2,000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2030년까지 3만 장. 내년에 3만 장 한다면 그 의미가 있지만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연구소, 대학교, 스타트업 이 돈이 없잖아요. 예. AI를 시연해보고 실험해보고 예. 싶어도 그러면 국가가 그런 그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서 GPU를 예. 사다가 말하자면 싼 값에 그런 연구자들,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이요 작년에 시간이 다 대통령과의 대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금방 갔습니다. 예. 진행자가 빠르니까 그냥 빨리빨리 말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